찬 바람이 늦가을의 거리를 스치던 어느 금요일 저녁, 대한민국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의장 강지연 대장은 모든 계급장과 군복을 벗어두고 낡은 회색 후드티와 청바지 차림으로 종로의 한 허름한 골목길에 서 있었다. 그녀의 짧게 자른 머리와 날카로운 눈매는 평범한 복장 속에서도 여전했지만 주말을 앞둔 인파 속에서 그녀를 알아보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지금 공식적인 시찰 중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녀만의 오랜 습관이었다. 사성 장군이라는 무거운 직함 뒤에 가려진 인간 강지연으로서 그녀는 때때로 이렇게 군과 가장 멀리 떨어진 곳, 가장 평범한 사람들의 삶 속으로 스며들어 그들의 공기를 호흡하곤 했다. 그것이 그녀가 지키고자 하는 것들의 실체였기 때문이다. 그녀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할매 떡볶이라는 간판조차 세월의 발에 희미해진 작은 분식집 앞이었다. 매캐하면서도 달콤한 고추장 냄새가 연기와 함께 새어나왔다. 이곳은 그녀가 아주 오래전 가난한 육군사관학교 생도 시절에 허기를 달래던 추억의 장소였다. 물론 지금의 주인은 그때 그 할머니가 아니었지만 맛은 기적처럼 남아있었다. 가게 안은 좁고 붐볐다. 대부분이 근처 학원을 마친 학생들이거나 퇴근길에 잠시 들른 직장인들이었다. 강지연은 구석에 남은 비좁은 1인용 좌석에 익숙하게 몸을 구겼다. 사장님 떡볶이 1인분이랑 튀김 몇 개만 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주변의 소음에 자연스럽게 섞였다. 주문한 음식이 곧 나왔다. 붉고 걸쭉한 양념에 버무려진 쫄깃한 떡, 그리고 바삭하게 튀겨진 오징어와 김말이. 강지연은 나무꼬챙이를 들어 떡 하나를 천천히 입에 넣었다. 맵지만 깊은 맛, 긴장으로 가득 찬 합참 회의실의 공기와는 전혀 다른 삶의 날 것, 그대로의 맛이 그녀의 미각을 깨웠다. 그녀가 막 두 번째 떡을 집어 들었을 때였다. 가게의 낡은 문이 거칠게 열리고 한 무리의 남자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들어섰다. 그들은 모두 군복 차림이었지만 복장은 흐트러져 있었고 얼굴은 술 기운으로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중심에는 배가 불룩 나온 별 하나 계급장을 단 중년의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근처 부대의 지휘관인 준장 오진석이었다. 그는 부대 내에서는 폭군으로 통했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온갖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부하들에게는 인격 모독적인 언사를 일삼는 인물이었다. 지금 그는 부대 근처의 고급 룸살롱에서 일차를 마치고 추억의 맛을 보여주겠다며 부하들을 이곳으로 끌고 온 참이었다. 오진석은 좁은 가게 안을 오만한 시선으로 훑어보았다. 학생들과 직장인들은 그의 요란한 등장에 잠시 움찔했지만 이내 다시 자신들의 음식에 집중했다. 하지만 오진석은 이런 평범한 공간에서조차 자신이 중심이 되어야 직성이 풀리는 자였다. 그는 일부러 목소리를 높였다. 어이 사장, 여기 자리 좀 치워봐. 우리 장군님 오셨는데 말이야. 그의 부관인 듯한 대위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감히 그를 말리지 못했다. 가게 주인인 중년 여성이 황급히 달려나와 좁은 공간을 어떻게든 마련해 보려 했었다. 아이쿠 장군님, 어서 오십시오. 자리가 너무 좁아서 어쩌죠. 그녀의 허리가 90도로 굽혀졌다. 오진석은 그런 그녀의 태도를 당연하다는 듯이 즐겼다. 그의 눈이 주변을 훑다가 구석에서 조용히 떡볶이를 먹고 있는 강지연에게 멎었다. 회색 후드티를 입은 나이 지긋한 여자가 자신의 위세에도 불구하고 꼼짝도 않고 음식을 먹는 모습이 그의 심기를 건드렸다. 그는 술 기운과 특권 의식에 취해 있었다. 그는 강지연이 앉은 테이블로 성큼성큼 다가갔다. 그의 육중한 몸이 다가오자 작은 테이블이 그림자에 휩싸였다. 강지연은 그를 올려다보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튀김을 양념에 찍고 있었다. 그녀의 무관심은 오진석의 오만함에 불을 붙였다. 아줌마, 그가 거칠게 입을 열었다. 여기 지금 누가 왔는지 안 보여. 짬밥 냄새 나는 군인들 왔으면 좀 일어나서 자리를 비켜줘야 하는 거 아니야. 눈치가 그렇게 없어. 그의 목소리는 가게 안의 모든 소리를 압도했다. 학생들은 겁먹은 눈으로 혹은 경멸하는 눈으로 그들을 쳐다보기 시작했다. 강지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화장기 없는 맨얼굴, 그 위로 수십 년간 전장을 누비고 국가의 운명을 결정해온 깊고 차가운 눈동자가 오진석의 붉게 충혈된 눈과 마주쳤다. 그 순간 오진석은 알 수 없는 위압감에 잠시 말문이 막혔지만 이내 술기운이 그를 다시 대담하게 만들었다. 뭘 봐, 늑다리 아줌마가. 이때 오진석을 따르던 한 영관 장교가 상황의 심각성을 어렴풋이 느끼고 그의 팔을 잡았다. 장군님, 그냥 저희는 포장해 가시는 게. 하지만 오진석은 그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시끄러, 내가 알아서 해. 요즘 것들은 기본이 안 되어 있어. 군인들이 밤낮으로 나라 지켜주니까 이런 데서 편하게 떡볶이나 처먹고 앉아있지. 그리고 그는 강지연을 향해 조롱하듯 말했다. 올해도 이런 년들이 와서 떡이나 축내고 있으니 하하하, 이것은 명백한 모욕이자 군인의 품위를 완전히 저버린 행태였다. 그의 웃음소리가 좁은 가게 안에 역겹게 울려 퍼졌다. 강지연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그녀는 그저 오진석의 얼굴, 그의 별 하나짜리 계급장, 그리고 그의 뒤에서 불안에 떨거나 혹은 동조하며 웃고 있는 부하들의 얼굴을 차례로 아주 천천히 훑어보았다. 마치 고성능 스캐너가 데이터를 저장하듯 그녀의 눈은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다. 오진석은 그녀의 그 침착함이 자신에 대한 무시라고 판단했다. 그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끼며 손을 뻗어 강지연의 떡볶이 접시를 쳤다. 야, 듣고 있어. 당장 안 꺼져. 쨍그랑 요란한 소리와 함께 붉은 떡볶이와 튀김이 강지연의 후드티와 테이블 아래로 쏟아졌다. 가게 안은 순간 정적으로 휩싸였다. 가게 주인은 비명을 질렀고 학생들은 숨을 죽였다. 붉은 양념이 강지연의 회색 후드티를 천천히 적셨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자신의 옷에 묻은 붉은 얼룩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다시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오진석을 응시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나 당혹감이 없었다. 그곳에는 오직 얼음장 같은 냉정함과 상대를 꿰뚫어 보는 듯한 무서운 평온함만이 존재했다. 마치 잘 훈련된 맹수가 사냥감의 급소를 정확히 노려보듯 오진석은 그 눈빛에 본능적인 한기를 느꼈다. 자신보다 훨씬 거대한 존재 앞에서 경솔하게 날뛰었다는 불길한 예감이었다. 강지연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그녀의 키는 오진석보다 작았지만 그녀가 일어서자 오히려 오진석이 압도당하는 듯한 기묘한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테이블 위에 몇 장의 지폐를 꺼내 놓았다. 음식값과 깨진 그릇값, 그리고 가게 주인의 놀란 가슴에 대한 보상까지 포함된 넉넉한 금액이었다. 그녀는 가게 주인을 향해 작게 고개를 숙여 미안함을 표시했다. 그리고 오진석을 향해 돌아섰다. 그녀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의 눈을, 그의 계급장을, 그의 존재 자체를 1초간 더 응시했다. 그 1초는 오진석에게 영원처럼 느껴졌다. 그 시선은 너는 끝났다고 말하는 듯했다. 강지연은 몸을 돌려 좁은 가게 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어깨는 꼿꼿했고 걸음걸이는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붉은 떡볶이, 국물이 그녀의 등을 따라 얼룩을 남겼지만 그것은 마치 패배의 흔적이 아니라
전투에서 묻은 피처럼 보였다. 그녀가 문을 열고 차가운 밤 공기 속으로 사라졌다. 그녀가 사라지자 가게 안에 얼어붙었던 공기가 그제야 풀렸다. 오진석은 자신이 왜소해지는 것을 느끼며 애써 태어난 척 소리쳤다. 뭐야, 저 미친년은 재수 없게 사장 여기 떡볶이 최고 매운 걸로 다 가져와. 오늘은 내가 쏜다. 그는 자신의 불안감을 감추기 위해 더욱더 목소리를 높였지만 이미 분위기는 싸늘하게 식어 있었다. 한편 가게를 나선 강지연은 골목길 모퉁이에 세워둔 검은색 세단에 올랐다. 운전석에 대기하고 있던 수행 비서이자 헌병대 소속의 김중령이 그녀의 옷에 묻은 붉은 얼룩을 보고 경악했다. 의장님 괜찮으십니까? 어떤 놈입니까? 그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다. 강지현은 무표정한 얼굴로 안전벨트를 맸다. 그녀는 얼룩을 닦아낼 생각도 하지 않았다. 김중령 방금 그 가게.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근처 부대 지휘관인 것 같더군. 준장 오진석. 그녀는 이미 그의 계급장과 명찰을 정확히 확인한 후였다. 당장 부대를 뒤집어. 김중령이 흥분해서 말했지만 강지연이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아니, 조용히. 지금은 때가 아니다. 공식적인 절차를 밟는다. 그녀는 자신의 개인적인 모욕감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가 본 것은 한 개인의 무례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군 기강의 해이, 지휘관의 오만, 그리고 그로 인해 고통받을 부하들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젖은 소매에서 휴대폰을 꺼내 짧은 번호를 눌렀다. 합참의장 직속 감찰실장이었다. 나 강지연이다. 내일 아침 8시 내 사무실로 비공식 보고가 있다. 그리고 오진석 준장. 그에 대한 모든 자료를 준비해. 사소한 것 하나도 빠짐없이.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전화가 끊기자 차 안에는 침묵이 흘렀다. 차는 부드럽게 서울의 밤거리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강지연은 창밖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방금 전에 그 오만한 준장의 얼굴이 아니라 그 옆에서 두려움에 떨던 젊은 대위의 얼굴, 그리고 겁에 질려 있던 학생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는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있었다. 그리고 때로는 지키기 위해 무언가를 부숴야만 했다. 그 시각 준장 오진석은 자신의 관사에서 두 번째 술판을 벌이고 있었다. 떡볶이 가게에서의 불쾌한 소동은 그의 술기운과 오만함 속에서 이미 승전보처럼 왜곡되어 있었다. 그는 떡볶이 가게에서 포장해온 음식을 거실 테이블에 던지듯 내려놓고는 억지로 끌려온 부하 참모들에게 술을 따랐다. 자, 마셔. 오늘은 내가 기분이 아주 좋다. 그의 주임원사가 억지 웃음을 지으며 잔을 받았다. 장군님, 무슨 좋은 일 있으셨습니까? 오진석은 코웃음을 치며 소파에 거만하게 몸을 기댔다. 좋은 일이랄 것까지야. 그냥 요즘 것들 군기가 빠져서 말이야. 내가 오늘 제대로 하나 잡았지. 그는 방금 전의 일을 무용담처럼 떠벌리기 시작했다. 웬 미친년 하나가 분식집 구석에 처박혀서 말이야. 내가 누군 줄도 모르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덤비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마디 해줬지. 올해도 이런 년들이 와서 떡이나 축내고 있으니 하하하. 그의 저속한 농담에 부하들은 어색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은 웃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한 젊은 장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오진석은 테이블 위에 떡볶이를 손으로 집어 질겅질겅 씹으며 말했다. 어떻게 되긴 내가 한번 엎어버렸지. 떡볶이 국물이 아주 볼만하게 튀더군. 꼴 좋다 이년아. 감히 누굴 상대로.
그는 그것이 자신의 권위를 확인하는 정당한 행위였다고 진심으로 믿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준장 오진석의 방식이었다. 그는 야전에서 뼈가 굵은 정통 군인이 아니었다. 그의 별은 총성이 울리는 전선이 아니라 술과 아부가 오가는 정치판에서 피어났다. 육군사관학교를 간신히 졸업한 그는 뛰어난 작전 능력 대신 탁월한 라인 타기 능력을 배양했다. 그는 자신보다 강한 자에게는 철저히 복종했고 약한 자에게는 가차없이 군림했다. 특히 여성이나 자신보다 계급이 낮은 병사들은 그의 분노 배설구에 지나지 않았다. 부대의 공용 물품을 사적인 용도로 빼돌리는 것은 다반사였고, 주말마다 병사들을 자신의 관사에 불러 잔디를 깎고 차를 세차하게 만드는 것은 그의 오랜 권리였다. 그에게 군대는 국가를 지키는 조직이 아니라 자신의 안락한 삶과 권력욕을 채워주는 거대한 사유재산과도 같았다. 그의 머릿속에 국민이라는 단어는 없었다. 오직 상관과 부하, 그리고 나라는 세 가지 범주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리고 오늘 그가 마주친 아줌마는 감히 그의 심기를 건드린 적이었을 뿐이다. 그는 자신의 뒤에 든든한 백이 있다고 굳게 믿었다. 그를 이곳으로 밀어준 국회의원, 그리고 육군 본부의 몇몇 동기들. 그는 이 거미줄 같은 인맥이 자신을 어떠한 위기에서도 구원해 줄 것이라 확신했다. 그래서 그는 거칠 것이 없었다. 더 마셔. 내일 감찰부에서 뭐 좀 나온다는데 걱정할 것 없어. 다 내가 막아줄 테니까. 그는 이미 내일 있을 정기 감사에 대해서도 다 손을 써둔 참이었다. 같은 시각 서울 용산의 합동참모본부 의장실, 거대하고 고요한 방 안에는 대한민국 군 서열 1위의 무게가 공기처럼 감돌았다. 강지연 대장은 관사에서 막 샤워를 마치고 깨끗한 작전용 전투복으로 갈아입은 상태였다. 그녀가 벗어던진 붉은 떡볶이 얼룩이 묻은 회색 후드티는 증거물처럼 바닥 한쪽에 놓여 있었다. 그녀는 책상에 앉아 있지 않았다.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수백만 개의 불빛이 그녀의 발 아래에서 반짝였다. 그녀가 지켜야 할 것들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가 아닌 차가운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개인적인 모욕감 때문에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가 본 것은 골마 터지기 직전의 환부였다. 오진석 같은 암세포가 군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선량한 병사들의 사기를 꺾고 있었다. 오늘 그가 보여준 행동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그의 본질 그 자체였다. 그녀는 자신에게 그 본질을 직접 보여준 그의 오만함에 속으로 실소했다. 스스로 무덤을 판 셈이었다. 그녀는 책상으로 돌아와 수화기를 들었다. 보안 라인이 연결된 단축번호 하나만을 눌렀다. 신호음이 2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충성, 감찰실장, 육군중장, 이진우입니다. 군기가 바짝 든 건조하지만 강직함이 묻어나는 목소리였다. 이진우 중장은 강지연이 직접 발탁한 인물로 군 내에서 그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는 대쪽으로 유명했다. 나 강지현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수화기 너머에 이 중장을 긴장시키기에 충분했다. 이 중장, 비공식, 그리고 최고 등급의 보안을 요하는 지시요. 명령만 내리십시오, 의장님. 이진우 중장은 질문하지 않았다. 육군 제7기 동군단 예하 33지원 사령부 사령관 준장 오진석. 강지연은 잠시 숨을 골랐다. 그녀는 그 이름과 직책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내일부로 해당 부대에 대한 특별 종합 감찰을 실시하시오. 정기 감사가 아님을 분명히 하시오. 이진우 중장의 숨소리가 미세하게 달라졌다. 특별 종합 감찰,
그것도 합참의장 직권으로 내려오는 것은 군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일이었다. 알겠습니다. 감찰 범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정하겠습니까? 모든 것. 강지연의 대답은 짧고 단호했다. 재정 군수품 횡령부대, 운영비 병력 사적 유용. 그가 지난 1년간 결제한 모든 서류 그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전부. 단 한 장의 영수증도 빠뜨리지 마시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가장 중요한 핵심을 덧붙였다. 그리고 재정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 지휘 환경과 병사복지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 익명성이 보장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특히 여군 및 하급 장교 부사관들의 고충을 직접 들으시오. 오진석의 언행과 지휘 스타일이 군 기강에 미친 영향을 정확히 보고해야 하오. 이것은 단순한 감사가 아니었다. 그것은 해부였다. 한 인간과 그가 이끄는 조직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모든 병든 세포를 도려내겠다는 선언이었다. 이진우 중장은 즉각 그 의미를 파악했다. 의장님, 혹시 정치적인 외압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오 중장은 그래서 이 중장에게 맡기는 것이오. 강지현이 그의 말을 잘랐다. 나는 그 어떤 정치적 고려도 하지 않을 것이오. 이 중장도 마찬가지일 거라 믿소. 오직 군법과 원칙에 따라서만 처리하시오. 감찰팀은 자네가 직접 꾸리되 가장 날카롭고 깨끗한 자들로 선발해. 그리고 언론에는 절대 새어 나가서는 안 돼오. 결과가 나올 때까지 명심하겠습니다. 의장님, 이진우 중장의 목소리에는 이제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내일 60으로 최고의 요원들로 구성된 알파팀을 투입하겠습니다. 보고는 직통으로 올리겠습니다. 조소, 이상. 강지현은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방 안에는 다시 침묵이 찾아왔다. 그녀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다. 그녀는 오진석이 오늘 밤 자신의 승리에 취해 얼마나 더 많은 만행을 저지를지 상상했다. 그는 몰랐을 것이다. 대한민국 군의 최고 정점에 있는 여성이 허름한 분식집 구석에서 자신의 저열한 언행을 모두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그녀는 바닥에 놓인 떡볶이 얼룩이 묻은 후드티를 바라보았다. 저 붉은 얼룩은 한 여성이 받은 모욕의 증거가 아니었다. 그것은 군이 스스로 정화해야 할 고름의 흔적이었다. 강지연은 눈을 감았다. 조용한 폭풍이 시작되었다. 오진석이라는 이름에 단 하나의 별이 그 폭풍의 중심에 서 있었다. 그 별은 자신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그리고 그 부패가 어떤 결말을 가져올지 전혀 알지 못한 채 그저 어둠 속에서 오만하게 빛나고 있었다. 다음날 이른 아침 33 지원사령부의 공기는 평소와 다름없이 쌀쌀했지만 그 밑바닥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준장 오진석은 숙취로 깨질 듯한 머리를 부여잡고 관사 침대에서 일어났다. 간밤의 일은 흐릿한 기억으로만 남아있었다. 분식집에서의 소동, 그는 그저 재수 없는 아줌마 하나를 혼내준 사소한 해프닝 정도로 치부했다. 그가 억지로 군복을 챙겨 입고 있을 때 비서실장의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장군님, 큰일 났습니다. 합참에서 특별 감찰팀이 지금 정문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진석은 순간 짜증이 치밀었다. 뭐야, 오늘 오기로 한 정기 감사팀이 아니었나? 왜 이렇게 일찍 와? 아닙니다, 장군님. 정기 감사가 아니라 합참의장 직속 특별 감찰팀이라고 합니다. 방금 통보받았습니다.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제야 오진석의 머릿속에서 술기운이 조금 가시는 듯했다. 합참의장 직속 그 여자 강지연이 보냈단 말인가. 하지만 그는 이내 코웃음을 쳤다. 특별 감찰은 무슨
새로운 여장군이 군기 잡는다고 쇼하는 거겠지. 걱정 마. 가서 대기하고 있어. 난 씻고 나간다. 그는 여전히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다. 그가 보기에 강지연은 그저 운 좋게 별을 단 여자일 뿐 수십 년간 다져온 자신들의 정치적 인맥과는 비교가 안 되는 존재였다. 그는 샤워를 하며 오늘 저녁 누구와 골프를 칠지 생각했다. 그러나 그가 사령부 본청 앞에 도착했을 때 그는 자신이 마주한 풍경이 예상과는 전혀 다름을 직감했다. 5대의 검은색 세단이 위압적으로 주차되어 있었고 그 앞에는 검은색 서류 가방을 든 감정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얼굴의 장교 10여 명이 도열해 있었다. 그들은 오진석의 요란한 등장에도 불구하고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들 앞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다. 마른 체구에 안경을 썼지만 그 안경 너머의 눈빛은 마치 외과 의사의 메스처럼 날카로웠다. 육군 대령 박민우 뷰민유. 그는 저승사자 혹은 외과 의사 박이라는 별명으로 더 유명했다. 그 어떤 청탁이나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오직 서류와 규정으로만 말하는 인물. 그의 손에 걸려 옷을 벗은 장성들이 한둘이 아니었다. 그는 오직 합참 감찰실장 이진우 중장에게만 직보하는 강지연의 숨겨진 칼이었다. 오진석은 본능적인 위기감을 느꼈지만 애써 웃는 얼굴을 만들며 다가갔다. 아이고 박대령, 이 먼 곳까지 어쩐 일이신가. 환영하네. 우리 부대는 언제나 열려있지. 하하. 그가 악수를 청하며 손을 내밀었다. 박민우 대령은 그의 손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는 오진석에게 경례조차 붙이지 않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합참의장 강지연 대장님의 명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로 33지원 사령부 전반에 대한 무기한 특별 감찰을 실시합니다. 오진석 준장께서는 감찰이 종료될 때까지 모든 업무에서 손을 떼고 본청 내 준장실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석의 얼굴이 굳었다. 뭐라고 업무에서 손을 떼라니. 박대령, 이게 무슨 무례한 짓인가. 내가 누군지 이것은 명령입니다. 준장, 박민우가 그의 말을 잘랐다. 지금부터 본 사령부의 모든 결재권은 감찰팀이 임시로 위임받습니다. 또한 사령부 전체에 이동 및 발설 금지 명령이 하달되었습니다. 모든 통신은 감찰팀의 통제하에 있습니다. 오진석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이것은 감찰이 아니었다. 쿠데타에 가까운 점령이었다. 박민우는 더 이상 그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고 뒤를 돌아 자신의 팀원들에게 명령했다. 알파팀 재무실 및 행정실 서류 확보, 브라보팀 군수 창고 및 유류고 실사, 시작. 찰리팀 지금 즉시 전 병력 대상 익명 설문 및 면담 준비. 팀원들은 마치 잘 짜인 기계처럼 일사불란하게 흩어져 각자의 목표 지점으로 향했다. 오진석의 부관이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이자 박민우 팀의 헌병 2명이 다가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준장님 사무실로 모시겠습니다. 오진석은 생전 처음 느껴보는 굴욕감에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지만 합참의장 직속 명령이라는 말에 저항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 사실상 감금되었다. 사무실 문이 닫히자마자 오진석은 미친 듯이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다. 이봐 지금 합참에서. 하지만 그가 믿었던 라인들은 모두 전화를 받지 않거나 지금 회의 중이라는 비서의 차가운 목소리만 들려올 뿐이었다. 불안감이 엄습했. 한편 박민우 대령이 이끄는 감찰팀은 사령부를 해부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오진석이 예상했던 정기 감사처럼 접대를 받거나 서류를 대충 훑어보는 팀이 아니었다. 재무팀은
지난 2년간의 모든 회계 장부 원본을 압수했다. 그들은 오진석이 부대 단합 활동비라는 명목으로 처리한 영수증 뭉치와 그가 서울의 고급 한정식집에서 사용한 개인 카드 내역을 대조하기 시작했다. 날짜와 금액이 기가 막히게 일치했다. 군수팀은 유류고로 직행했다. 그들은 장부에 적힌 야간 순찰 훈련 기록과 실제 차량 운행 일지를 대조했다. 기록상으로는 매주 수십 대의 차량이 야간 훈련을 나갔어야 했지만 위병소 근무 일지에는 그런 기록이 전혀 없었다. 수천 리터의 유류가 공중으로 증발한 것이다. 그 기름이 어디로 갔는지는 뻔했다. 하지만 박민우 대령이 가장 주목한 것은 찰리팀의 보고였다. 찰리팀은 강당의 모든 병사들을 집합시킨 뒤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상태에서 익명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지의 질문은 날카로웠다. 귀관은 공식적인 임무 외에 지휘관 및 그 가족의 사적인 용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까? 부대 내 부조리나 폭언을 경험했을 때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작동한다고 믿습니까? 처음 몇 시간 동안 병사들은 두려움에 떨며 솔직하게 답하지 못했다. 오진석의 보복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민우는 직접 마이크를 잡고 병사들 앞에 섰다. 제군들, 나는 합참의장님의 대리인으로 이 자리에 섰다. 여러분의 솔직한 답변은 합참의장 직속으로 보고되며 그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임을 내 계급을 걸고 약속한다. 두려워하지 말고 사실만을 적어주기 바란다. 그의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에 얼어붙었던 분위기가 서서히 녹기 시작했다. 한 병사가 용기를 내어 손을 들고 질문했다. 정말 저희의 신원이 보장됩니까? 박민우는 그 병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보장한다. 그 순간 둑이 무너졌다. 병사들은 지난 몇 년간 겪었던 온갖 부조리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주말마다 불려가 준장의 관사 잔디를 깎고 개를 산책시키고 심지어는 준장 부인의 백화점 쇼핑, 운전기사 노릇을 해야 했던 일들. 오진석의 폭언과 인격 모독, 그리고 그에게 저항했던 한 병사가 어떻게 부당하게 징계를 받고 최전방 GOP로 전출되었는지에 대한 증언이 쏟아져 나왔다. 박민우 대령은 자신의 임시 사무실에서 속속 올라오는 보고들을 검토했다. 재정 비리는 예상했던 수준이었지만 병사들의 증언은 그의 상상을 초월했다. 이것은 부패를 넘어선 군대의 근간을 좀먹는 악이었다. 그는 오진석의 관사 주변을 직접 둘러보았다. 군용 자재로 지어진 것이 분명한 호화로운 테니스장과 병사들의 식당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잘 가꾸어진 정원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그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그는 어제 강지현 의장이 왜 그토록 단호했는지 이제야 이해했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 사건이 아니었다. 이것은 군의 명예에 대한 선전포고였다. 그는 보안 전화기를 들고 합참 감찰실장에게 직보했다. 실장님, 박민우입니다. 예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이건 암 덩어리입니다. 이진우 중장의 짧은 대답이 돌아왔다. 의장님께서 정권을 위임하셨다. 뿌리까지 도려내라. 박민우는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오진석의 사무실은 아직도 불이 켜져 있었다. 그는 아마도 여전히 자신의 인맥이 이 사태를 해결해 주리라 믿고 있을 터였다. 박민우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소리 없는 폭풍이 이미 당신의 성을 무너뜨리기 시작했소, 준장. 감찰이 시작된 지 꼬박 사흘이 지났다. 33지원 사령부는 외부와 완벽하게 차단된 섬이 되었다. 박민우 대령의 감찰팀은 부대 내 모든 자료를 통제했고 오진석 준장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처음에 거만함은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의 사무실에는 끝없이 울리던 전화벨 소리 대신 무겁고 불길한 침묵만이 감돌았다. 박민우 대령의 임시 사무실에는 증거들이 산처럼 쌓여가고 있었다. 그것들은 더 이상 의혹이 아니었다. 명백한 사실이었다. 재무팀은 오진석이 지휘관 특별활동비로 처리한 수백 건의 영수증을 분석했다. 그중 상당수가 주말 저녁 서울 강남의 최고급 일식집이나 룸살롱에서 결제된 것들이었다. 박 대령은 해당 업소들의 협조 공문을 보내 결제 시간대에 CCTV 기록까지 확보했다. 화면 속에는 군 관계자라고는 보이지 않는 사복 차림의 민간인들과 술을 마시며 웃고 있는 오진석의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군수팀의 보고는 더욱 충격적이었다. 사라진 유류는 단순히 빼돌려진 것이 아니었다. 오진석은 비상대비 유류 명목으로 할당된 막대한 양의 경유를 지역 유류업자와 짜고 빼돌려 현금화했다. 그 돈은 그의 차명 계좌로 흘러들어갔다. 박 대령은 오진석의 운전병을 강도 높게 추궁했다. 처음에는 입을 닫았던 운전병은 박 대령이 그의 부모님까지 거론하며 자네의 군 생활은 여기서 끝나지 않네. 하지만 진실을 덮는다면 자네는 공범이 되는 걸세라고 설득하자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준장님께서는 매주 금요일 저녁마다 사복으로 갈아입으시고 제가 모는 민간인 차량을 이용해 서울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특정 주유소 뒤편에서 검은 가방을 받아오시곤 했습니다. 병사의 증언을 토대로 박 대령은 즉시 헌병대와 공조하여 해당 유류업자를 긴급 체포했다. 그의 장부에서는 오진석의 이름이 선명하게 발견되었다. 하지만 박민우 대령을 가장 분노하게 한 것은 병사들을 사적인 노예처럼 부린 증거들이었다. 찰리팀이 확보한 수십 명의 익명 진술서는 한편의 참혹한 보고서였다. 오진석의 부인은 병사들을 김상병, 박일병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어이 너 거기 운전하는 애라고 불렀다. 그녀는 병사들에게 자신의 명품 가방 수선을 맡기고 자녀들의 과외 숙제를 대신하게 했으며 심지어는 주말 별장에 개똥을 치우게 했다. 한 병사는 진술서에 이렇게 적었다. 저는 국가를 지키기 위해 입대했습니다. 장군의 개똥을 치우기 위해 입대한 것이 아닙니다. 저의 부모님은 제가 이곳에서 이런 취급을 받는다는 것을 모르십니다. 차라리 모르게 해주십시오. 너무나 치욕스럽습니다. 박민우는 진술서를 읽어 내려가다 말고 안경을 벗어 눈가를 세게 눌렀다. 이것은 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정도가 아니었다. 이것은 한 젊은이의 영혼을 짓밟은 범죄였다. 오진석 준장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초조하게 담배만 태우고 있었다. 감찰팀은 그에게 단 한 번의 보고도 질문도 하지 않았다. 이런 식의 감찰은 처음이었다. 마치 자신을 이미 범죄자로 낙점해 놓고 증거를 수집하는 듯한 태도였다. 그는 불안감을 떨치기 위해 다시 전화를 들었다. 이번에는 그가 가장 신뢰하는 라인 국회 국방위원회의 여당 간사인 최 의원이었다. 신호가 한참 가고 나서야 최 의원이 전화를 받았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차가웠다. 장군, 웬일이신가? 오진석은 다급하게 매달렸다. 의원님, 지금 제가 큰일 났습니다. 합참에서 강지연 그 여자가 보낸 것 같습니다. 저를 아주 죽이려고 합니다. 의원님께서 힘 좀 써주십시오. 수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오진석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최 의원은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오 장군, 지금 분위기가 아주 안 좋아. 무슨 말씀이십니까?
의원님 강지연 의장 그 여자 보통이 아니야. 임명되자마자 국방부 전체를 휘어잡았어. 대통령 신임이 절대적이야. 지금 그 여자가 직권으로 칼을 빼들었는데 내가 여기서 뭘 어떻게 하나 당분간 나한테 전화하지 말게. 나도 바빠. 딸깍. 전화가 끊겼다. 오진석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수화기를 내려다보았다. 그토록 자신을 동생이라 부르며 챙겨주던 최 의원이었다. 그가 이럴 리가 없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다음 번호를 눌렀다. 자신을 육사 시절부터 이끌어준 현재 군단장으로 있는 이 중장이었다. 그의 육사 선배이자 가장 든든한 방패였다. 이 장군입니다. 형님 접니다. 진석입니다. 오진석이 울먹이듯 외쳤다. 이 중장의 목소리는 최 의원보다 더 냉정했다. 오진석이 너 지금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냐? 형님, 그게 아니라. 시끄러, 내가 너 조심하라고 했지.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했어. 안 했어. 이 중장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실려 있었다. 오진석은 변명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이 중장이 말을 이었다. 이번 감찰 정기 감사가 아니야. 합참의장 직속 특감이야. 박민우가 내려갔다며 그놈 저승사자야. 그놈이 갔다는 건 끝났다는 뜻이야. 형님, 그래도 형님께서 합참의 말씀 한마디만 정신 차려 이놈아. 이 중장의 고함이 오진석의 멀트 데오득 미잇방 팅한 TIYP 7CCHENG 사귀 속을 때렸다. 이번 바람은 내가 막을 수 있는 바람이 아니야. 이건 가장 높은 곳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다. 합참의장실에서 직접 불어오는 바람이라고. 나까지 연루되기 싫으면 다시는 나한테 전화하지 마라. 전화가 또다시 끊겼다. 오진석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의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다. 가장 높은 곳. 합참의장 강지연. 도대체 왜 그는 강지연과 일면식도 없었다. 부임 인사 외에는 마주친 적도 없었다. 그런데 왜 그녀가 자신을 이토록 잔인하게 표적으로 삼았단 말인가. 그는 지난 며칠간의 행적을 미친 듯이 되짚어 보았다. 누구에게 잘못 보였나, 어떤 실수를 했나. 그의 머릿속은 온통 혼란으로 가득 찼다. 그러다 문득 그의 뇌리를 스치는 단편적인 영상이 있었다. 금요일 밤, 허름한 분식집. 시끄러운 소리. 붉은 떡볶이 국물. 그리고 자신을 쳐다보던 한 여자의 차가운 눈동자. 설마 오진석은 중얼거렸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 여자는 그냥 평범한 아줌마였어. 회색 후드티를 입은. 그는 그 생각을 애써 지우려 했다. 대한민국의 사성 장군 합참의장이 그런 누추한 곳에 혼자 앉아 떡볶이를 먹고 있었다는 말인가. 그것은 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 차갑고 깊이를 알 수 없었던 눈동자. 그 눈빛은 평범한 아줌마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모든 것을 기억하는 자의 눈빛이었다. 그리고 자신이 내뱉었던 그 모욕적인 말. 올해도 이런 년들이 와서 떡이나 축내고 있으니, 아, 오진석의 입에서 신음이 터져 나왔다. 만약 그 여자가 정말 강지연이었다면 그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군 서열 1위 현역 군인의 정점에 있는 인물에게 감히 년이라고 부르며 그녀의 밥상을 엎어버린 것이었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이것은 비리나 횡령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군 통수권자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용서받을 수 없는 하극상이었다. 그제야 그는 왜 자신의 모든 인맥이 끊겼는지 이해했다. 그들은
오진석을 버린 것이 아니었다. 감히 강지현의 분노를 감당할 수 없었기에 도망친 것이었다. 그가 믿었던 거미줄은 폭풍 앞에 거미줄에 불과했다. 그 순간 그의 사무실 문이 열렸다. 박민우 대령이 차가운 얼굴로 서류 뭉치를 들고 서 있었다. 그의 뒤에는 무장한 헌병 2명이 서 있었다. 오진석은 그들의 등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직감했다. 박 대령. 이게 무슨... 박민우는 아무런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오진석 준장. 지금까지의 감찰 결과 귀관의 횡령 직권, 남용 부대, 자산, 사적, 유용, 그리고 병사들에 대한 가혹 행위 등 수많은 범죄 혐의가 명백하게 입증되었습니다. 그는 서류 한 장을 오진석의 책상 위에 던졌다. 그것은 긴급 체포 영장이었다. 이건 음모야. 나는 결백해. 당장 변호사를 부르겠어. 오진석이 발악하듯 소리쳤다. 박민우는 그를 경멸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변호사는 군 검찰에 가서 부르시지요. 당신은 더 이상 대한민국 육군 준장이 아닙니다. 그저 파렴치한 범죄자일 뿐입니다. 헌병들이 다가와 그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오진석은 마지막까지 저항하려 했지만 공포와 절망의 다리가 풀려 그대로 주저앉았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별 하나짜리 계급장이 이제는 그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무거운 족쇄가 되었음을 깨달았다. 그의 든든했던 거미줄은 그렇게 한순간에 흔들리다 못해 끊어져 버렸다. 오진석 준장은 사실상 자신의 사무실에 유폐된 상태였다. 박민우 대령의 감찰팀이 들이닥친 지 나흘째 그의 사무실 앞에는 헌병 2명이 그림자처럼 버티고 섰다. 그들은 경호를 명목으로 내세웠지만 사실상 감시였다. 군사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소식은 아직 그에게 전달되지 않았지만 그는 공기 중에 떠도는 죽음의 냄새를 맡고 있었다. 그의 모든 연락망은 끊겼다. 그가 신처럼 떠받들던 국회의원도 목숨이라도 바칠 듯 굴던 선배 장성들도 이제는 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화려했던 그의 성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단 하나의 생각, 그날 밤 분식집에서 마주친 강지연의 그 차가운 눈동자에 대한 공포로 가득 찼다. 그는 이대로 죽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이대로 모든 것을 잃을 수는 없었다. 절박함은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고 남아있던 일말의 오만함을 광기로 바꾸어 놓았다. 그는 마지막 발악을 준비했다. 그는 아직 자신이 준장이라는 사실, 이 부대의 지휘관이라는 사실을 이용하기로 했다. 그는 사무실의 모든 서류를 파쇄기에 밀어넣기 시작했다. 그의 충실한 부관이었던 함께 비리를 저질러온 김 대위가 창백한 얼굴로 그를 도왔다. 장군님, 이미 늦은 것 같습니다. 박민우 그자가 어제 모든 서버의 하드디스크를 복제해 갔습니다. 김 대위의 목소리가 절망으로 떨렸다. 시끄러 이놈아 하나라도 더 없애. 오진석이 고함을 질렀다. 하지만 그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에게는 희생양이 필요했다. 그는 인터폰을 들어 재정참모인 한소령을 호출했다. 한소령은 오진석의 비리를 알면서도 두려움 때문에 침묵해온 소심하지만 정직한 군인이었다. 잠시 후 한소령이 떨리는 걸음으로 사무실에 들어섰다. 오진석은 문을 잠그고 헌병들이 들을 수 없도록 목소리를 낮췄다. 그는 한소령의 어깨에 손을 얹고 평소와 다른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한소령, 자네가 나 좀 도와줘야겠네. 지금 상황이 아주 안 좋아. 한소령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뭘
말씀이십니까, 장군님? 이번 일 자네가 다 안고 가게. 오진석의 눈이 번뜩였다. 자네가 모든 걸 주도했다고 진술하는 거야. 내가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서명만 했다고. 내가. 자네 가족들은 평생 책임지겠네. 자네 딸 유학도 보내주고. 어떤가, 이것은 회유이자 협박이었다. 한소령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다. 그는 뒤로 물러서며 고개를 저었다. 장군님,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저는 군인입니다. 그 말에 오진석의 표정이 흉측하게 일그러졌다. 그는 한소령의 멱살을 움켜쥐었다. 이 새끼가 지금 내 처지를 몰라. 나 죽으면 너도 죽어. 내가 내 돈을 다 횡령했다고 불어. 당장. 그는 책상 위에 무거운 문진을 들어 한소령을 내리칠 듯이 위협했다. 할 수 없습니다. 장군님, 한소령이 비명을 지르며 그를 밀치고 사무실 문을 향해 도망쳤다. 그가 문을 열고 뛰쳐나가는 순간 복도에서 대기하고 있던 박민우 대령의 감찰팀 요원들과 마주쳤다.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희생양 만들기에 실패한 오진석은 이제 마지막 남은 가장 위험한 카드를 만지작거렸다. 그를 가장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증거. 그것은 병사들의 진술서였다. 특히 자신의 관사 운전병이었던 박철민 일병. 그는 오진석의 거의 모든 사적인 만행을 알고 있는 증인이었다. 그놈의 입을 막아야 했다. 그는 사무실 밖의 헌병에게 소리쳤다. 당장 내 차 대기시켜. 사령관 차 헌병이 당황하며 대답했다. 준장님, 지금은 외부로 나가실 수. 시끄러. 이 부대 사령관은 아직 나야. 당장 차 안 가져와. 그의 기세에 눌린 헌병이 어쩔 수 없이 무전으로 연락을 취했다. 오진석은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는 박일병을 직접 만나 처리해야 했다. 그는 사무실을 뛰쳐나와 본청 앞들로 달려갔다. 하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의 전용차가 아니었다. 그곳에는 박민우 대령과 완전 무장한 헌병 특임대 SDT 대원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진석 준장. 박민우 대령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어디로 가실 생각이었습니까? 오진석은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박민우를 노려보며 소리쳤다. 박 대령 내놈이 감히 기관을 직권, 남용 횡령 가혹 행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박민우가 체포영장을 그의 얼굴 앞에 내밀었다. 헌병들이 다가와 그의 팔을 꺾어 수갑을 채우려 했다. 바로 그 순간 오진석은 최후의 발악을 했다. 그는 근처에 정차해 있던 지프 차량으로 달려들어 운전석에 앉아 있던 병사를 밀치고 시동을 걸었다. 그는 이성을 잃었다. 그는 차를 몰아 박민우 대령을 향해 돌진했다. 다 죽여버리겠어. 그의 눈은 광기로 충혈되어 있었다. 박민우 대령은 피하지 않았다. 헌병들이 그를 덮치기 직전 오진석은 다시 방향을 틀었다. 그의 눈이 본청 입구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한 병사에게 고정되었다. 박철민 일병이었다. 박 일병은 감찰팀의 증인 보호 프로그램에 따라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던 중이었다. 오진석은 박 일병을 향해 지프의 속도를 높였다. 내 놈 때문이야. 너만 없으면 돼. 그는 증인을 자신을 배신한 병사를 직접 제거하려 했다. 위험해. 박민우가 소리쳤다. 헌병들이 박일병을 덮치듯 밀쳐내고 동시에 다른 헌병들이 지프의 타이어를 향해 실탄을 발사했다. 탕탕 총성과 함께 지프가 미끄러지며 본청 앞 화단을 들이받고 멈춰 섰다. 연기가 피어오르는 차량에서 오진석이 비틀거리며 기어 나왔다. 그는 운전대에 머리를 부딪혀
이마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다. 그는 넘어진 박일병을 발견하고 비틀거리면서도 그를 향해 달려들었다. 죽어, 죽어, 이 배신자 새끼야. 하지만 그의 주먹이 박일병에게 닿기 직전 거대한 힘이 그의 몸을 낚아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박민우 대령이었다. 박민우는 피를 흘리며 발악하는 오진석의 등을 무릎으로 찍어 누르고 그의 양손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오진석 준장. 방금 당신은 살인 미수 및 증인 협박 군무 이탈 혐의를 추가했소. 오진석은 아스팔트 바닥에 얼굴을 처박힌 채 헐떡였다. 그는 고개를 돌려 자신을 내려다보는 박민우를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박일병을 보았다. 그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그제야 깨달았다. 그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합참의장실. 강지연 대장은 박민우 대령의 긴급 보고를 받고 있었다. 방금 오진석 준장이 증인인 박일병을 차량으로 살해하려 시도했습니다. 현장에서 체포하여 군 교도소로 이송 중입니다. 강지연은 눈을 감았다. 그녀의 표정은 차가웠지만 그 속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다. 그녀는 오진석의 어리석은 절박함, 필사적인 발악을 예상했었다. 그녀는 박일병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러 그의 동선을 노출시켜 오진석을 함정으로 유도했던 것이다. 모든 것은 그녀의 계획대로였지만 한 인간이, 그것도 별을 단 장군이 이토록 추악하게 무너지는 모습은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박 대령, 수고했소. 이제 법대로 처리하시오. 그 어떤 관용도 베풀지 마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군 교도소의 차가운 독방에서 보낸 하룻밤은 오진석에게 지옥 그 자체였다. 그의 몸을 감싸던 화려한 장군복은 벗겨지고 수의 번호가 찍힌 죄수복이 그를 덮고 있었다.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어깨 위의 별은 이제 그의 영혼을 짓누르는 낙인이 되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짓을 차량으로 병사를 향해 돌진했던 그 광기 어린 순간을 떠올리려 했었지만 공포와 절망이 그의 기억을 조각내고 있었다. 그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어둠 속에서 그는 오직 그 분식집 여자의 차가운 눈동자만을 떠올렸다. 그 눈이 정말 합참의장 강지연의 눈이었을까? 그는 미친 듯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이것은 거대한 음모다. 박민우, 그놈이 강지연의 이름을 팔아 자신을 함정에 빠뜨린 것이다. 그는 아직도 한 가닥 희망을 붙잡고 있었다. 다음 날 새벽 교도관이 독방문을 열었다. 오진석, 일어나라. 서울로 이송한다. 합참본부에서 소환 명령이 떨어졌다. 합참본부. 오진석의 눈이 번뜩였다. 드디어 기회가 왔다. 그는 강지연 의장 본인이 아니라 이진우 감찰실장이나 혹은 다른 삼성 장군들이 자신을 신문할 것이라 생각했다. 그들에게라면 이 모든 것이 박민우의 월권과 조작이라고 호소할 수 있으리라 믿었다. 그는 자신이 여전히 준장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군 상층부에 아직 자신을 동정하는 이가 남아있으리라 기대했다. 그는 다시 군복을 입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계급장은 모두 제거된 상태였다. 모욕적이었다. 그는 수갑을 찬 채 헌병들의 삼엄한 경호, 아니 감시를 받으며 호송차에 올랐다. 차가 서울 용산의 합동참모본부 건물로 향하는 내내 그는 머릿속으로 자신이 할 변명들을 수십 번이고 되뇌었다. 나는 결백하다. 박민우 대령이 사적인 감정으로 나를 표적 수사했다. 모든 것은 부하들의 모함이다. 차가 멈추고 그가 끌려 나온 곳은 그가 상상했던 일반적인 신문실이 아니었다. 그곳은 합참의 심장부 대한민국군의
모든 주요 작전이 결정되는 거대한 지하 벙커의 대회의실이었다. 방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무거웠다. 긴 마호가니 테이블 끝에는 이미 육군 해군 공군을 대표하는 삼성 장군 3명이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그들은 오진석을 마치 벌레 보듯 쳐다볼 뿐 그 어떤 인사도 건네지 않았다. 오진석은 자신이 알던 장군들이었지만 그들의 싸늘한 시선에 압도당했다. 충성. 그가 본능적으로 경례를 붙이려 했지만 수갑이 채워진 손은 올라가지 않았다. 헌병이 그의 등을 거칠게 밀어 테이블 끝 피의자석처럼 보이는 자리에 그를 세웠다. 그는 불안하게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진우 감찰실장인가 아니면 오진석. 방 안을 가득 채우는 낮고 힘있는 여성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오진석은 고개를 들었다. 테이블 상석 합참의장의 자리, 그곳에는 한 여성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완벽하게 다려진 대장다정 군복을 입고 있었다. 그녀의 어깨에서는 4개의 빛나는 별이 위압적인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는 처음에는 계급장만 보았다. 대한민국에 단 8명뿐인 사성 장군. 그리고 시선이 조금 올라가 그녀의 가슴에 달린 명찰을 보았다. 합참의장 육군 대장 강지현. 마지막으로 그는 공포에 질린 눈을 들어 그녀의 얼굴을 확인했다. 시간이 멈췄다. 그의 눈앞에 있는 것은 대한민국 군 서열 1위의 합참의장이었지만 동시에 그가 며칠 전연이라고 부르며 떡볶이 접시를 엎어버렸던 회색 후드티 차림의 그 아줌마였다. 분식집의 붉은 떡볶이, 국물과 지금 그녀가 입고 있는 장군복의 붉은 견장이 그의 시야 속에서 기괴하게 겹쳐졌다. 오진석의 입에서 의미 없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그의 뇌가 현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다리가 후들거리며 몸이 무너져 내리려 했다. 헌병 2명이 그의 양팔을 붙잡아 억지로 그를 세워야 했다. 그는 자신이 감히 누구에게 총구를 겨누었는지, 자신이 어떤 존재 앞에서 그토록 오만하게 굴었는지 그제야 깨달았다. 이것은 음모가 아니었다. 이것은 심판이었다. 강지현 대장은 그를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그 눈빛은 분식집에서 마주쳤던 그 눈빛과 정확히 일치했다. 개인적인 분노나 감정은 실려 있지 않았다. 오직 조직의 수장으로서 암세포를 도려내는 외과 의사의 냉철함만이 존재했다. 그녀는 분식집에서의 일은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그것은 이 자리에서 거론할 가치조차 없는 사소한 문제일 뿐이었다. 그녀는 오진석을 준장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오진석, 지금부터 귀관의 혐의에 대한 최종 심의를 시작한다. 그녀의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녀는 옆에 앉은 이진우 감찰실장, 그는 중장이었다. 에게 고깃짓을 했다. 이진우 중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첫 번째 보고서를 펼쳤다. 혐의 하나, 군수품 유용 및 횡령. 오진석은 지난 2년간 비상 유류 5만 리터 및 부대 운영비 3억 7천만 원을 횡령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하였음. 거대한 스크린에 오진석이 유류업자에게 돈 가방을 받는 CCTV 영상, 그의 차명 계좌로 입금된 내역, 그리고 그 돈으로 구입한 골프 회원권과 고급 외제차의 사진이 차례로 떠올랐다. 오진석은 숨을 쉴 수 없었다. 이진우 중장이 앉아 옆에 있던 해군 중장이 2번째 보고서를 들었다. 혐의 2. 직권 남용 및 병사 가혹행위. 오진석은 지휘관의 직위를 이용 총 127회에 걸쳐 병사들을 사적 노무에 동원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폭언과 인격 모독을 일삼아 군 기강을 심각하게 훼손하였음. 스크린에는 병사들의 피눈물이 담긴 진술서 수십 장이 스쳐 지나갔다. 그의 부인이
병사에게 개똥을 치우게 하는 사진. 그가 병사의 뺨을 때리는 장면이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이 이어졌다. 오진석은 눈을 감아버렸다. 마지막으로 강지연 대장이 직접 자리에서 일어났다. 회의실의 모든 장성들이 그녀를 주목했다. 그녀는 오진석에게로 시선을 고정한 채 가장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혐의 셋, 살인, 미수 및 증인 협박, 군무 이탈. 그녀가 손짓하자 스크린에는 어제 사령부 본청 앞에서 벌어졌던 광란의 질주가 재생되었다. 지프가 박일병을 향해 돌진하는 장면, 죽어, 이 배신자 새끼야, 라고 외치는 오진석의 절규가 회의실을 가득 메웠다. 그것은 빼도 박도 못하는 명백한 증거였다. 변명할 것이 있나? 오진석 강지연이 낮게 물었다. 오진석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더 이상 변명할 힘도 서 있을 힘도 없었다. 그는 헌병들의 팔에 매달린 채 넋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그게 의장님이실 줄은 몰랐습니다. 떡볶이, 제가 죽을 죄를 살려주십시오. 그 말이 나오는 순간 회의실의 공기는 영하로 떨어졌다. 다른 장성들은 경악한 표정으로 오진석과 강지연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떡볶이라니. 강지연은 그들의 시선을 무시하고 오진석을 향해 한 걸음 다가갔다. 그녀의 눈에 처음으로 경멸감이 어렸다. 귀관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군. 그녀가 차갑게 말했다. 귀관의 죄는 나에게 떡볶이를 쏟았기 때문이 아니다. 귀관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는 내 놈이 감히 내 앞에서 오만하게 굴었기 때문이 아니란 말이다. 그녀는 목소리를 높였다. 내 놈의 죄는 이 군복을 입고 국민을 배신한 죄다. 내 놈의 죄는 너를 믿고 따랐던 부하들의 영혼을 짓밟은 죄다. 그리고 내 놈의 죄는 이 군의 명예를 내 놈의 천박한 욕심을 채우기 위해 더럽힌 죄다. 그녀는 테이블을 손으로 내리쳤다. 내 놈이 그날 밤 모욕한 것은 내가 아니라 이 군복이었고 이 별이었다. 그리고 내 놈은 그 별을 달 자격이 없다. 그녀는 다시 자리로 돌아가 앉으며 이진우 중장을 향해 명령했다. 심의 종료. 오진석에 대한 모든 혐의는 군사법원으로 즉각 이첩한다. 합참은 군 검찰의 최고 형량을 구형하도록 권고한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무너져 내린 오진석을 바라보았다. 귀관은 오늘부로 대한민국 육군 준장에서 파면된다. 불명의 저녁이다. 내 놈의 군인 연금도 그 어떤 예우도 없을 것이다. 여봐라. 그녀가 문을 향해 소리쳤다. 저 반역자를 당장 끌어내라. 헌병들이 오진석을 끌고 나가기 시작했다. 그는 살려주십시오. 의장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울부짖었지만 강철로 만들어진 회의실 문은 그의 비명을 차갑게 삼켜버렸다. 오만의 비극적인 종말. 오만의 비극적인 종말. 오진석의 군사재판은 신속하고 단호하게 진행되었다. 합동참모본부 대회실에서 대한민국 군서열 1위의 분노와 마주했던 그 순간 오진석의 운명은 사실상 결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그가 그토록 믿었던 정치적 라인들은 그가 합참의장 본인을 직접 모욕했다는 사실이 암암리에 퍼지자 마치 전염병 환자를 피하듯 그에게서 등을 돌렸다. 군사법정은 엄숙한 공기 속에 가라앉아 있었다. 피고인석에 앉은 오진석은 더 이상 오만한 준장이 아니었다. 그는 며칠 만에 수십 년은 늙어버린 영혼이 빠져나간 껍데기처럼 보였다. 그의 눈은 초점을 잃고 허공을 배회. 국선 변호인이 그의 옆에서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변호하려 했었지만 박민호 대령의 감찰팀이 수집한 증거들은 너무나도 명백하고 압도적이었다. 군 검찰관은 차가운 목소리로 그의 죄목을 하나씩 열거했다.
수억 원에 달하는 군수품 횡령 병사들에 대한 상습적인 폭언과 가혹 행위 직권을 이용한 사적 노무 동원, 그리고 결정타가 된 증인 박철민 일병에 대한 살인 미수 및 협박 혐의. 법정 스크린에 그가 지프를 몰고 병사를 향해 돌진하던 그날의 CCTV 영상이 재생되자 방청석에 앉아 있던 오진석의 가족들은 비명을 지르며 무너졌다. 변호인은 오진석이 지난 30년간 군에 헌신한 점과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실수라는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장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냉정하게 말했다. 피고인의 헌신은 횡령한 돈으로 산 골프 회원권으로 변질되었고 스트레스 해소는 약한 병사들을 짓밟는 것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참작의 여지가 없습니다. 최종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재판장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피고인 오진석. 본 재판부는 피고인이 군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켰으며 국가 안보의 근간이 되는 부하들의 신뢰를 배신하고 심지어 그들의 생명까지 위협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한다. 오진석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이에 본 재판부는 피고인 오진석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징역 15년. 오진석의 몸이 크게 휘청였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또한 피고인을 대한민국 육군에서 파면한다. 피고인의 모든 군인 연금 수급 권리를 박탈하며 복무 중 취득한 모든 훈장과 서훈을 취소한다. 파면, 불명예 전역, 연금 박탈, 징역 15년. 그것은 한 군인에게 내려질 수 있는 가장 가혹한 형벌, 사회적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오진석은 더 이상 울부짖지도 발악하지도 못했다. 그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아 의미를 알 수 없는 소리만 중얼거렸다. 그의 어깨를 빛내던 별은 이제 씻을 수 없는 치욕의 낙인이 되어 그의 영혼을 영원히 진누를 터였다. 헌병들이 다가와 축 늘어진 그를 끌고 법정 밖으로 나갔다. 오만의 비극적인 종말이었다. 그로부터 몇 주가 지났다. 33지원 사령부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었다. 오진석의 구속과 함께 그에게 빌부터 비리를 저지르던 부관, 김대위와 재정참모 등 핵심 인물들 역시 줄줄이 군사 재판에 넘겨졌다. 합참의장 강지현은 이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여 공석이 된 사령관 자리에 저승사자 박민우 대령을 직무대리로 임명하는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했다. 박민우 대령은 부임하자마자 오진석이 만들어 놓은 부패의 고리들을 하나씩 끊어내기 시작했다. 그는 가장 먼저 병사들의 식당을 개선하고 주말 사적 노무를 전면 금지시켰다. 그리고 오진석에게 핍박받았던 한소령과 목숨을 위협받았던 박철민 일병을 직접 찾아가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박 일병은 심리치료를 받은 뒤 본인의 희망에 따라 합참 직할의 모범 부대로 전속 조치되었다. 부대의 사기는 기적처럼 빠르게 회복되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합참의장실. 강지현 대장은 박민우 대령의 33지원 사령부 정상화 계획 최종 보고서에 결재 사인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평소와 다름없이 침착했다. 그녀에게 이번 일은 승리가 아니었다. 그저 골마 터진 환부를 도려낸 고통스럽고 필연적인 외과 수술이었을 뿐이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서울의 하늘은 이미 완연한 겨울로 접어들고 있었다. 다시 며칠이 지난 차가운 바람이 부는 금요일 저녁. 강지연은 모든 군복과 계급장을 내려놓고 다시 그 낡은 회색 후드티를 입었다. 그녀는 직접 자신의 검은색 세단을 몰아 종로의 그 허름한 골목길로 향했다. 할매 떡볶이 가게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매캐하고 달콤한 냄새가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흘러나왔다. 가게 안은 여전히 학생들과
퇴근길 직장인들로 붐볐다. 그녀는 익숙하게 구석자리에 앉아 떡볶이 1인분을 주문했다. 잠시 후 가게 주인인 중년 여성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볶이 접시를 들고 왔다. 그녀는 강지연을 알아보고는 반갑게 웃었다. 아이고, 오랜만에 오셨네. 그날 아주 험한 꼴 당하셨는데 괜찮으셨어요. 강지현은 그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습니다, 사장님. 주인 여성은 테이블을 닦으며 목소리를 낮췄다. 근데 그거 들었어요. 그날 여기서 난동 부렸던 그 별단 군인 양반 말이에요. 그녀의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였다. 글쎄, 얼마 전에 아주 큰 죄를 짓고 잡혀갔대요. 아주 그냥 군복을 홀딱 벗었다지 뭐예요. 주인 여성은 속이 다 시원하다는 듯이 말했다. 아이고, 쌤통이지 사람은 죄 짓고 살면 안 되는 거야. 그러게 왜 그렇게 목에 힘을 주고 다녔대. 요새는 저기 부대에서 새로 온 지휘관이 아주 FM이라 그런지 군인 총각들 얼굴도 밝아지고 우리 가게도 아주 조용해졌어요. 강지현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말을 듣고 있었다. 그녀는 그저 나무 꼬챙이를 들어 붉고 뜨거운 떡 하나를 집어 올렸다. 주인은 맛있게 드세요 라는 말을 남기고 다시 바쁘게 주방으로 돌아갔다. 가게 안은 사람들의 웅성거림과 음식이 끓는 소리로 가득 찼지만 그 소음은 더 이상 위협적이지 않았다. 그것은 삶의 평화로운 소리였다. 강지연은 천천히 떡볶이를 씹었다. 여전히 맵고 달고 깊은 맛이 났다. 그날 자신이 지키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다. 한 장군의 오만한 자존심이 아니라 이 평범한 사람들이 누려야 할 일상의 평화. 그녀는 창밖의 어두워진 거리를 바라보았다. 오만한 별 하나가 비극적으로 추락했지만 그로 인해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의 저녁 식사가 조금 더 평화로워졌다. 강지연은 조용히 남은 떡볶이를 음미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